저를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강진아 배우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어나게 잘했어요. 박준희로 열연한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태어나길 잘했어 노숙자 황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태어나게 잘했어 연출가수 최진원입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보셨죠? 저는 이 영화를 정말 끝까지 보면서 강진아 배우님이 연기한 춘희의 마음이 어떨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봤다기보다는 쭉 같이 따라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춘희라는 인물의 삶과 제 삶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공유하면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 춘희라는 인물을 담아가는 그 카메라가 굉장히 애정어리게 춘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서 제 마음도 같이 이끌어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끝까지 달려가면서 봤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제 질문은요. 최진영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를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이 대답을 제가 낮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저랑 이름이 같은 남자가 저라고 우기면서 저희 집에 침투를 해서 저와 같이 기묘한 동거를 하는 내용의 꿈을 꿨는데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서 깨고 나서 곧바로 메모를 했고 이걸 좀 모티브로 삼은 영화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하다가 이제 처음에 원래 시나리오 초고에서는 남자로 이렇게 자아가 쪼개지는 걸로 나왔는데 점점 영화화가 되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되면서 진아 씨 되게 오래 많이 만나면서 또 우리 스태프들 다 같이 만나면서 점점 이걸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거나 저희 주제가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에게 가장 비극적이었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다면 나와 마주보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의 가장 비극이었던 1998년의 이야기 그 모습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나리오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춘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는 생각보다 다한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만약에 이 영화를 찍게 되면 좀 방향 속으로 갑자기 손에 땀이 흐르는 장면을 찍는다던가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카메라는 처음 춘희의 손을 보여주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손이라고 감각하게 된 장면이 민달팽이를 손에 올리는 장면에서부터 그 어떤 춘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섬세하게 누군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보여주는데 이런 설계를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궁금해요. 사실은 그 다한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씬들이 있었고 컷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이제 하잖아요. 그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다한증이 집착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쨌거나 다한증이 그러니까 춘희가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 징후나 트라우마들이 이걸로 하나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그런 컷들을 좀 많이 삭제를 했고 인물에 그냥 아예 전체적인 그 덩어리 인물에 그냥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컷들을 뺐고 저희 촬영 감독님이 너무 촬영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고를 수 있는 컷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강진아 배우님, 황명 배우님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태어나길 잘했어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강진아 배우님부터. 저는 감독님과는 첫 작업이고요. 그 편지처럼 같이 작업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배우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반갑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도 설레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처음 미팅을 했을 때 이 태어나길 잘했어의 소재, 주제를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춘희가 겪은 이야기가 저와도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 언젠가 한 번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다라고 되게 묘한 운명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이랑은 첫 작업인데요. 감독님이 원래 뭐 제 팬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각자 술 먹고 있다가 전주에서 술 드시고 저는 서울에서 술 먹고 있는데 이제 제 지인이자 감독님의 지인인 친구 핸드폰으로 이제 막 영상 통화를 몇 번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만남 적어놓고 많이 취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조금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를 가서 직접 만났고 그 후에 이제 또 이제 저희가 동갑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를 하면서 뭐 작품 얘기를 하고 이제 저도 출연을 말씀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초보에도 그 노숙자 분이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미영 배우님에게 아주 강렬한 캐릭터를 함께하고 싶어요. 전사도 있잖아요. 네, 전사는 미국 나사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IMF 때문에 웃음이 터져서 그렇게 진지하게 저희는 소리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3부 때인가 그때는 나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는 춘희의 직업도 아마 학원 강사였을 거예요. 과학. 그러면서 이 친구가 노숙자 친구가 더 잘 아는 과학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에요. 황 박사, 황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제 춘희한테 선물 받은 마사이족 신발을 역시 왔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황기영 배우님은 센스가 있어요. 저 마사이족 신발은 과연 뭘까? 제가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건가요? 그 마사이족 신발이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발인데 제 영화 그 단편 영화 반차라는 데에서도 되게 나오는 신발 중에 하나인데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마사이족 워킹 슈즈를 판매하는 그 가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사이족이라는 상표를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건강 신발 이런 이름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그 마사이족을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좀 소품이죠. 오브제를 꼭 한번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던 일인데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사실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시작을 이주에서부터 춘희가 다른 공간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송곳처럼 대사가 하나 있는데 김문순 배우님이 하셨던 외지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주한다 하고 외지인 이런 감각은 어디서 나오셨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춘희가 그 곳에 그 철봉집이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는데 그 철봉집에는 잠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춘희가 계속 어떤 정지한 상태에서 있었고 그렇다면 춘희의 본질, 이 집에서부터의 본질은 무엇인가 생각해봤을 때 그 금순 선배님이 연기하는 외숙모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가족 공동체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춘희 역시도 외숙모보다 더 심한 외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외지인이라는 말 때문에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에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를 했을 때는 이 집을 벗어나는 것이 춘희가 한 발짝 성장하거나 상실을 인정하거나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내부 깊숙이 침투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이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어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다락방은 뭐랄까 이 집은 굉장히 큰데 춘희는 다락방에서만 이렇게 잘 꾸미고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해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또 구성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춘희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싶어 했잖아요. 이 집은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 집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방금 외진이라는 말과 그 맥락이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용기의 문제이기도 했고 춘희는 이 집안의 식구들이 다 떠나도 결국은 외진. 그러니까 이 춘희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락방에서 계속 기거를 하는 설정으로 했는데 항상 이제 지부를 하면 이 말씀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좀 더 근사한 대답이 없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답이 가장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김소영 감독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고려 쪽 이주민에 대한 영화를 찍으신 감독님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성 페미니스트로서 이 여성론을 제작해 오셨는데 그분이 항상 그 한국에서 사셨는데 자기 스스로 디아스포라인들과 같은 감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성으로서의 삶이 혹은 외지인으로서 계속 떠돌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신체와 공간 그래서 연결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지구를 잘 지내요. 그래서 네. 일단 제가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진아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면 사실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그 강진아 배우님과 박혜진 배우님이 같이 이제 노는 듯한 장면이 있어요. 숨바꼭질을 하는 장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컷이 넘어가는 방식이 과거의 어떤 어린 춘희가 가장 상처 입을 만한 장면에서 이제 성인인 춘희가 이렇게 둘이 이제 같이 놀게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뭐랄까 이게 정말 영화의 서사를 이끌어 나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둘의 관계도 정말 잘 영화 안에서 표현해준다. 뭔가 박혜진 배우가 정말 신나게 그 본인 뛰어놀지 못하던 집이라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면 진아라는 배우가 같이 이렇게 뭐랄까 같이 밖에 놀아줘요. 받아준다 그럴까요? 연기도 실제로 박혜진 배우님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강진아 배우님이 되게 잘 받아주고 그런 연기적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굳이 닮음이라는 강박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해서 춘희를 연기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처음에 감독님과 셋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그 춘희 역할에 대한 이야기보다 각자 어떻게 쉴 때는 뭐 하는지 뭐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만남을 했었고요. 현장에서는 뭐 우리가 같은 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뭘 맞춰가자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혜진 배우가 뭔가 소란스럽거나 그런 기운을 가진 배우가 아니고 또 저 역시도 그 태어나길 잘했어 안에서의 어떤 재밌는 유머 코드들이 있지만 춘희가 겪고 있는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무게감이 컸기 때문에 현장에서 밝은 마음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의 거리를 두고 서로의 상태를 살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우리 밥 먹자라든가 뭐 할래라고는 일부러 제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서로 집중하는 시간을 방해할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이 쓰일 때 챙겨주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챙겼던 기억이 납니다.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자면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 노숙자 역할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뭐랄까 감독님과 어떤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눴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크게 나눈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촬영할 때 그냥 에피소드를 하나 그냥 말씀드리자면 감독님이 너무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제가 이제 촬영하는 날 되게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맨발로 찍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춘희한테 신발을 선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계속 양말이라도 신어야 된다. 아니면 뭐 크록스라도 신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 계속 뭐 실랑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나 진짜 괜찮다. 나 원래 몸에 열이 많고 춥지 않다. 난 끝까지 맨발로 가겠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이제 제가 일부러 흙에 진짜 막 발 막 칠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연기적인 걸로 제일 많이 나눈 대 아닌가요? 근데 진짜 추웠는데 너무 프로답게 계속 지내시겠다고 아이, 하고 열이 말도 많아서. 시꺼멓게 막 하셨잖아요. 몸에 열이 많아. 워낙에 그 연기들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디테일한 이야기보다는 그런 외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고 진아 배우님도 마찬가지지만 미영 배우님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연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더 단단한 신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편집할 때 혼자 좀 외롭기도 했지만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배우 말을 잘 들어야겠다. 테이크를 한 번 더 가자고 했는데 진아 씨 지금 괜찮다 했는데 더 갈걸.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배우 말을 정말 배우님들 말을 잘 들어야겠다 깨달았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되게 많이 들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사실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의 괴로움들이 각자 영역에서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후반 작업 이런 시간을 겪어오면서 감독님께서 정말 혼자 편집하시고 하시면서 정말 외로우셨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 자리 빌어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네. 훌륭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 다르게 감독님이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이 든다는 그 감독님과 배우님 모두 어린 시절 자신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 최진용 감독님부터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아 배우님하고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저는 지금 1998년에 최진영이라는 아이가 나타나면 진짜 제일 먼저 안아줄 거다라고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클 줄 몰랐었고 진짜 사실 우리 정말 근원적으로 돌아가면서 아빠 몸에 있던 올챙이 같은 애들이 이렇게 큰 게 너무나 지금 신기하고 그 지난한 삶들을 관통해왔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저희 영화는 사실은 그때가 좋았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 지난한 삶을 관통해온 내 자신이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결국은 안아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뭐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만약에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냥 주어진 삶을 좀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크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 뭐 후회 없이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내 어린 시절에 뭐 저를 만나게 된다면 그냥 좀 많이 사랑을 많이 하고 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괜찮다라는 말을 해줄 것 같고 그리고 좀 내가 친해지고 싶거나 하는 어른들에게 질문을 많이 해봐라고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최진영 감독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달팽이에 대한 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민달팽인데요.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춘희의 상황과 닿아 있는 어떤 오브제라고 생각을 했고 속도가 정말 느리잖아요. 달팽이가. 그런데 본인이 방향을 튼고는 끝까지 가는 어떤 속성, 습성들이 춘희의 상황 같았고 춘희도 사회화되는 과정 그리고 스스로를 극복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느릴 수도 있지만 각자의 리듬과 속도를 갖고 있는 하나의 고유한 되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춘희의 어떤 또 하나의 거울이기도 했죠. 민달팽이가. 그래서 제목도 영어 제목도 정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리 PD님도 오셨는데 PD님한테 제일 먼저 갑자기 민달팽이 어떠냐고 민달팽이 더 쓰려고 PD님 어우 하면서 그냥 한 큐에 했는데 정말 잘 정한 것 같아요. 네,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영화 제목에 대해서 왜 태어나기를 잘했어라고 제목을 지었는지 질문이었습니다. 그 제가 2017년에 꿨던 꿈이었는데요. 6월에 장마철에 꿨던 꿈이었는데 제가 그때 좀 잠깐 스스로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었고 피해자인 우리 현진이도 왔는데 제가 정말 되게 힘들어서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의 어떤 시기도 겪고 있었고 했는데 그렇게 잠을 또 잘 못 자다가 그날은 이상하게 잠을 잤고 정말 단잠을 잤고 낮잠을 잤는데 그 꿈을 꿨고 일어나면서 나라는 사람이 내 앞에 등장해서 같이 동거를 하는데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그 일련의 꿈의 과정들이 너무나 신기했고 뭔가 계시처럼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빨리 어떻게든 막 빨리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막 생을 막 여기서 마감하고 싶어 그런 생각도 정말 많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성격이 막 180도로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계시처럼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삶, 저의 태어남, 생, 이 모든 뭐 저를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태어나긴 잘한 걸까? 그래도 한번 살아볼까? 그런 그 스스로의 질문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여서
고민을 하다가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것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선택이 두 번째 인터뷰. 강진아 배우님께 마늘 깔 때 수경 쓴 강진아 배우님 귀여워요라고 올라왔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질문도 올라왔는데 마늘 까는 춘희를 설정한 이유와 그 깐 마늘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진아 배우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나요? 그 다한증인 춘희가 손재주가 좋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감독님하고 서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사촌 오빠네 가게에 저희가 그 뜨개질한 수세미도 이제 선물로 핸드메이드해서 주고, 그러면서 이제 마늘로 정한 이유는 그 사촌 오빠의 광야에서 그 가게 매주 메뉴가 곰탕이에요. 그게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곰탕집이에요.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까서 납품하는데 실제로 부안에서 저희가 협찬을 받았죠. 네, 그 PD님의 노력으로 부안군청에서 공수해 주셨는데요. 네. 닭간 마늘은 진짜 어디로 갔죠? 그 저희 사무실이었던 전주에 있는 기린 오피스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께서 나눠 가지신 겁니다. 김장철에 색깔 마침 딱. 아주 또 네. 좋은 선택이셨네요. 캐스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혹시 그 외모 그 춘희 어렸을 때 외모를 보고 고르셨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캐스팅 됐는지. 그 사실은 저와 그 연출부 친구들이 정말 많이 고민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였고, 그렇다면 어떤 배우를 우리가 한번 접촉을 해봐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여러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로 해보면 키가 지금 175가 됐다, 지금 뭐 수능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까이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제 영화 연희동이라는 단편을 같은 섹션에서 전주영화제에서 틀은 작품 중에 컨테이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말이 없고 진짜 오묘한 눈동자를 갖고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어떠냐고 하면서 이제 또 그 친구도 이제 시나리오 읽어보고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끝까지 들었어야 됐는데 다음 카톡에 집중하려고 흘려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죄송해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주황이라는 인물이 말 더듬는 인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 계기가 있을까요? 그 초고에는 원래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 어떤 춘희가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게 좀 춘희처럼 어떤 좀 우리가 사실은 어떤 정상인의 범주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정말 나쁜 편견이지만 잘 생각하지 않았던 존재를 한번 데리고 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하면서 정말 또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프레임 밖의 사람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 친구도 좀 육체적 징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자기 트라우마나 육체적 징후를 극복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더듬고, 하지만 말을 더듬지만 태평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잘 부르잖아요. 춘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한증이 있지만 말은 정말 잘 까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좋은 그림들을 한번 뽑아내고 싶었던 욕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좋은 그림. 뭐랄까요? 굉장히 어떤 일반적이다, 평범하다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태어남과 동시에 생기는 어떤 다한증이라는 상태 혹은 말더듬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극복해 나가는 혹은 인정해 나가는, 사실 극복이 아니라 인정해 나가는 거죠, 자기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랄까 끊임없이 건강 밖으로 계속 천천히 나아가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조심스러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희가 좋아하게 된 남자는 왜 말 더듬는 사람일까? 에 대한 질문이고요. 말을 잘하시는 것 같다라고 한 이유는 왜 그럴까? 그 자리에서. 네. 이건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연기할 때 그 대사를 진짜 제 생각이라고 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그 말 더듬는다는 그의 모습이 예뻐 보였고, 막 자기의 생각을 곧잘 말하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춘희는 저런 말을 했습니다. 주황이기. 그 제가 예전에 어떤 재미있는 짤방 같은 거를 봤는데 전라도에 사는 외국인이 홍어를 정말 잘 먹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홍어파시는 상인 아저씨께서 자네 어디 전라도 고향이 전라도인가 그런 아마 검색해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그 사진이 나오는데 정말 편견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춘희도 사실은 그 말을 더듬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주황이가 그 설리번 선생님과 헬렌 클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빗대는 어떠한 상황들이 되게 말을 잘한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더듬는다는 건 되게 형식적인 거고 그 사람이 하는 언어와 그 문장들에 집중을 그러니까 더 깊게 내면과 내재화된 것들을 더 깊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춘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사실 영화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또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에서 이렇게 영화 구성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원래 초고에도 있었고 그 한 뭐 3, 4고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처음에 이제 그 할머니 댁으로 외할머니 댁으로 부모님이 1997년 12월이나 이때쯤에 와서 이제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또래들 동년배들 저희보다 위이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IF 직후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앉았고 도산했고 또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제가 사는 전주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충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 시기를 그래서 저도 극복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장면을 넣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글에는 책에는 넣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재현을 할 때 이걸 구현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굳이 또 한 번의 그 비극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의 선택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삭제하면서 오히려 춘이라는 캐릭터한테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IMF라는 중요한 영화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가장 좀 흥미로웠던 건 시간의 배열 또 시간을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단순히 이 영화는 플래시백으로 과거를 보여준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플래시백에 대한 개념은 뭔가 공간을 분절시키면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개념인데 이 영화는 계속 두 개의 공간을 중첩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이렇게 구성하게 된 계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화 된 거에서 콘티로 넘어갈 때 저와 촬영 감독님이 그 선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그때 씬을 좀 배열을 다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조민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플래시백이 아니고 사실 플래시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실 이거 큰 주제는 자기 자신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마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춘희에게 진아 배우가 연기하는 춘희에게 비극이었던 어떤 시기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춘희가 나타나면서 그 시절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열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 아까 계속 그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마주한다, 또 극복해 나간다라는 상태가 감독님과도 연결되어 있는 영화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첫 영화 질문 중에 첫 영화를 만드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 사실 이 영화가 첫 장편 영화는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영화를 찍으셨는데 어쨌든 이 영화를 처음 찍게 됐을 때 어떤 상태였고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이 영화를 2019년 12월에 촬영을 했는데 2019년 1월에도 사실은 좀 그 지역의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짧지만 긴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75분이 돼서 그것도 장편이 됐는데 어쨌거나 이 태어나길 잘했어가 먼저 이제 선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제 첫 장편이죠. 근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저도 사실은 좀 소중한 사람들을 이제 떠나 보냈고
그래서 이 사실은 진아 씨를 처음 만나기 전에도 상태가 그렇게 메롱이긴 했는데 항상 그 질문을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옳은가? 지금 이 시기에 나한테 옳은 것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찍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운명 같다고. 그러니까 춘희가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저한테도 그런 영화가 되어야 된다고 막 저 스스로 끊임없이 주의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정말 적은 예산으로 찍었고 저희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영혼이 정말 탈탈 털리고 갈렸을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되게 힘들었고 왜냐면 12회차로 찍었어야 되니까 얼마 없는 돈으로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지금도 항상 매일 생각해요. 그 촬영 현장들을 저희 막 그 춤추고 밥 먹으면서 막 태사자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막 그랬거든요. 매일 그거에 생각을 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인가요? 저희가 시사회 때 이제 단체로 태어나길 잘했어 스태프들 배우님들이 다 같이 오셔서 장기 시사회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음주 가운도 좀 즐기고 그랬었는데 그때 봤던 어떤 이 스태프들과의 끈끈한 우리 이런 것들을 보고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어땠을까 참 부럽기도 하고요. 제가 작은 빛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감히 저희 전주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20몇 명이 올라와서 봤죠.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코로나 바로 직전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마스크 빼고 20몇 명이 모여가지고 노 마지막이었나요? 네. 네. 그때 코로나가 없었죠. 네. 그때 강준하 배우님이 저에게 양말을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 양말이 뭔가 지금 태어나길 잘했어와 뭔가 진행 잘 하시네요. 오늘 신고 오셨나요? 신고 오셨어요? 오늘 신고 오셨나요? 아니요. 아이. 그 정도 센스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춘희를 향한 말 중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써진 글일까요? 제가 어떨 때는 건망증이 정말 심한데 어릴 때 기억은 진짜 막 되게 강렬한 기억들이 많은데 제 친구 중학교 때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지식인이신데 진짜로 이명박 대통령한테 상도 받고 막 그러신 지식인인데 어느 날 제가 친구랑 삼겹살을 그 집에서 꺼먹고 있는데 어질러진 걸 보고 그 아버님께서 너 이 인간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만 제 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린 마음에 어떻게 지식인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딸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럼 죽으라는 건가? 근데 저희가 사실은 살면서 그런 말들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걸 커가면서 알았고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정말 쓰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 말을 쓰는 어른들을 좀 이렇게 혼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세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미래의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빠도 사실은 나중에 공탕집 지나가면서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남자에 대한 막 불신이나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른을 생각하면서 썼던 어떤 세팅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빠가 그 사랑도 혁명도 실패했던 그 오빠의 입에서 그 대사가 나오는데 저도 뭔가 무너지는 어떤 한 세대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이제 직업을 영화 감독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라. 유라. 예. 저는 아니고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저희 친정 언니가 저희 집에서 살았었어요. 그 언니가 이제 공부 때문에 시골에서 저희 집에서 살았는데 그 언니 처음 올 때 되게 좋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별로였고 그 언니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집주인이 이 외지인을 막 폭력을 쓰고 나쁜 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언니한테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자랐고 욕도 많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나라 욕은 다 그 언니한테 배우고 나중에는 그 언니가 노는 일진 언니들이 우리 방 교실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행패 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언니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그 결핍은 무엇이었을까 하는데 결국 인정욕구와 애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바꿔가지고 제가 또 그 언니를 외롭게 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약간 저의 직업을 넣습니다. 언니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촬영을 전주에서 다 마무리하신 거죠? 소각장 씨는 그 전주 근처에 있는 정읍 쪽에서. 전주에서 촬영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제가 전주에 살았어요. 그 제작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주 스태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언제 서울에서 찍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가장 잘하는 공간이나 장소, 도시에서 찍고 싶더라고요. 네. 그 전주에서 어떤 일들을 사실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최진영 감독님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간단하게. 무슨 일이지? 제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지금은 이제 잠깐 드라마 관련된 계약을 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고, 5년 전부터는 그 공간 아카이빙 작업을 꾸준히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도청 철거, 그다음에 옛날 카세트 공장을 예술 공장으로 바꾸는 작업, 최근에는 성매매 직결지를 예술촌으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변화의 과정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제 기록하는 20분짜리 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좀 주되게 하고 있고요. 저희 또 그 지역에서 항상 다들 독립영화 하시는 분도 정말 많은데 되게 힘들어해요. 사실 뭐 돈 벌 때 강의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저도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갖고 있는 그 명함이 하나 있는데 그 명함에 전북 독립영화협회 이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사를 하면서 제가 5원 한 장,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는 거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사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네. 근데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안 내고 있어요. 그 지역의 독립영화협회나 그 협회에서 열리는 영화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후원도 가능한 거죠? 전북 독립영화제. 지금 인디포럼이 더 네, 저희 절실한 것 많이 시급합니다. 저희 네, 저희 많이 시급하고요. 인디포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가 편리하게 후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꼭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에 대한 질문들이 좀 들어왔었어요. 제가 좀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 손에 진아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손의 상처가 어떻게 이제 어린 춘희에게는 존재하지 않다가 그걸 딱 막아내잖아요. 그 불길에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기 혐오가 강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를 되게 많이 학대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자 해가지고 잡아야 됐고, 그런 것들은 아마 진아 배우님이랑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연출부하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 아까 약간 웃었거든요. 아 이렇게 우리가 또 한 고개를 넘어가는구나, 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또 한 발짝 나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손 패티시가 있어서 손 클로즈를 정말 많이 해보고 싶어서 손을 좀 더 그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지금 많이 찍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편집 때. 그것도 많이 찍긴 했는데 이제 편집을 취소해야 되겠다.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네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과거의 어떤 고전적인 교복이라든지 이제 회사자나 화이트의 노래, 포크댄스를 어떻게 좀 구성하게 됐는지, 어떻게 좀 미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좀 만들어내셨는지. 어쨌든 98년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98년, 90년대 말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복은 지금도 그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아시죠? 거기에 있는 성심여고라는 그 쫄면이 마시는 베테랑 앞에 있는 성심여고 교복이에요. 지금도. 근데 어릴 적부터 그 성심여고의 그 세라복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나중에 내가 써먹어야지 했는데, 또 저희 그 조 감독님이 잘 구해 오셨고, 그 노래는 또 다 제가 좋아했던 노래였고, 태사자 도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98 정말 없는 예산이었는데 다들 스태프들이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좀 잘 근접한 98년의 어떤 집들을 구현을 했던 것 같고, 그 체육복, 그 교복 안에 입던 체육복은 제가 98년에 입었던 고등학교 체육복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걸 했고, 이걸 하려고 앞머리가 있었나 봐요. 실제로 그럼 얼마나 된 거죠? 그게 제가 1998년에 고1이었으니까 좀 오래됐네요. 23년 동안 안 샀고 잘 입더라고요. 잘 만든 옷감이네요. 그리고 감독님이 생각하신 춘희의 심정, 태도 변화의 계기는 정확히 어떤 시점일까요? 그 처음에는 네가 무슨 춘이야 하는 식으로 뭐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춘희를 인정하고 작은 춘희를 인정하게 되고 하지만 어느 날은 정말 머피의 법칙처럼 사기를 당해서 남자친구랑 싸우고 친척 오빠한테 욕을 먹고 집에 이렇게 오는데 옛날 자기가 입었던 그러니까 지금 춘희가 입을 것 같은 교복을 입은 아이가 가니까 춘희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춘희야 하면서 근데 사실 그 친구는 그냥 그 학교에 다니는 어떤 학생이었는데 이 성인 춘희가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나한테만 보였다고 생각했던 존재는 내가 만들어낸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환상이었구나 라면서 이제 집에 와서 그 어린 춘희에게 좀 한다대기 하잖아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춘희의 어떤 심정의 변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나의 뭐 상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심리였 그 심이 그 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건 강진아 배우님께 질문 드리는데 춘희에게 컵라면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중에 그 사촌 오빠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던진 후에 고깃집에서 고기와 라면 제외한 후식을 선택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라면을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어릴 때 선택들은. 근데 그 영화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나 빼고 가족들이 고기를 사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로 봤을 때 그냥 밥을 늘 따뜻하게 챙겨 먹는 환경이라기보다 그냥 빨리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눈치 보면서 선택했던 음식이 컵라면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게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니까 더 맛있다라기보다 그냥 정말 익숙해서 먹게 된 음식이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얘마저 끊어버리고 싶어서 이제 다른 후식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춘희는 어떤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 어린 춘희와 성인이 된 춘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달라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느리지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저한테 두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성장해 나갔을까 제가 확 그 성장이 눈에 탁 드러났던 것은 이제 강진아 배우님이 하셨던 제가 이 집 지켜냈어요라는 대사가 뭔가 그동안 꾹꾹 쌓아 눌러왔던 본인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해서 확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덧붙이자면 98년에 그 사촌 오빠가 술 취해가지고 너만은 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새는 정말 나의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쁜 접시에 그냥 반찬통에 먹지 않고 접시에 덜어 먹는 것들을 되게 많이 요새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춘희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나오고 나서는 춘희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금 다른 질문이기도 한데 극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그 강진아 배우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꼭 이 집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좀 복잡하잖아요. 사실 어머니에 대한 것도 있고 또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도 있고 강진아 배우님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좀 더 이 집을 더 지켜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춘희님에게. 그 가족들하고 살면서 받았던 순간순간들의 서름이나 그리고 스스로의 외로움들 때문에 더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지라고 고집을 피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엄마도 이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당장 제가 집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붙잡고 싶고 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것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독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딴 생각하셨군요. 그 집이 엄마나 할머니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그건 제가 집에 가서 한번 더 생각해서 진짜요. 제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받아서 임진영 작가의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배우분들 혹시 그 삭제돼서 아쉬운 장면이 있을까요?
얘기를 했었었던 것 같은데 진아 씨하고 미영 씨는 없었고요. 저희 외숙모하고 그 오빠, 친척 오빠의 대사가 좀 약간 오미트. 근데 씬 자체가 오밋된 건 하나도 없고 그 대사의 길이가 이제 잘랐는데 제가 이제 작년 부산 영화제 때도 보면서 조금씩 이제 객관화가 되면서 아, 그 부분을 조금 살리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게 긴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대사들이 또 중요한 대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주황에게 이제 신발을 선물하잖아요. 춘이가 그것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멀리 맞아, 가는 의미이지 않은데 네, 어떤 그 다시 시작할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제 열린 결말처럼 남겨두는 것은 우리가 다 각자의 춘희의 마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그냥 혼자 더 올라가서 내가 이 언덕이지만 시지프스처럼 더 올라가서 이건 내가 스스로 극복해 볼 거야. 아니면은 그 신발을 준 것처럼 우리 그냥 함께 가자. 한 번 더 보자. 그런 거였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열린 결말처럼 남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씬을 세팅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춘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도와주겠다는 주황에게 절대 함부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구성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 아예 이 춘희에 대해서 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프리 단계에서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뭐 마늘을 까서 돈을 벌어서 스스로 이 집이 아닌 다른 집을 찾을 만큼의 경제적 능력은 안 되지만 내가 나 혼자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진 독립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달콤한 어떤 제안들이 왔을 때 그것이 필요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중간중간 그 대사가 아니더라도 오빠가 너 불쌍하다라고 해도 난 불쌍하지 않아, 안 불쌍해요라고 하는 말들이나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들이 춘희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그 터널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터널은 어떤 의미로 구성이 된 건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소기도 하고요. 그 산책로 저의 산책로고 그리고 사실은 그 황비영 배우가 연기했던 노숙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신적인 위치에 있는 그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노숙자가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 노숙자를 만나면서 약간 이제 점점 변하면서 벼락을 맞고 깨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노숙자가 가장 있을 만한 공간을 생각해봤을 때 그 터널이 맞겠다 싶었어요. 왠지 거기서 볼 것 같고 옛날엔 거기가 기찻길이었는데 지금 이제 기차가 안 다니니까 산책로로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그래서 노숙자가 가장 있을 만한 그러니까 왜냐면 전주에는 서울역이나 용산역처럼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 어떤 막 공간 몰려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생각해봤을 때 거기가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저는 그 우리 이번에 박인호 선생님께서 그 비평 글 써주셨잖아요. 거기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그 굴에 대한 것이 그 의미를 너무 멋있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춘희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는 그리고 또 어떤 벼락을 맞고 또 자기의 과거를 마주하잖아요. 그 공간이 다 우리 그 굴이더라고요. 되게 그 박인호 선생님께 연락 한번 드리세요. 네. 분석이 가능하기도 네. 하겠네요. 불이라는 어떤. 네네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것이 황미영 배우님한테 좀 궁금하긴 한데 제가 볼 때 이 역할은 일반화하기 되게 어렵지만 일본 영화 가끔 보면 할머니들이 꼭 나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마치 영약을 하나 주듯 주인공한테 어떤 의미를 하나 던져주기도 하는데 황미영 배우님이 하시는 대사나 말투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힘이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정말 어떻게 연기를 하셨을까? 반대로 내가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고민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또 목소리가 좀 저음이고 이런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사실 연기적인 코멘트를 그렇게 많이 하시질 않았고 워낙 잘하셔서. 아니 그냥 이제 저도 이제 그냥 대본을 읽었을 때 그냥 또 이제 노숙자라는 캐릭터에 있어서 뭔가 좀 츤데레 느낌의 그냥 거칠게 더 가고 또 이제 제가 뭐 영화에는 전혀 안 나오지만 전직 나사 출신의 아주 유능한 과거에 그 있었던 아무튼 뭐 그냥 제가 그냥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리딩을 한번 그냥 둘이서 그냥 방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캐릭터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좀뭐 츤데레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냥 크게 뭐 근데 아마 둘 다 그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어떤 그 그게 주인공, 그게 중심이 되는 인물이 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렇게 찝어주는 사람, 방금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럭자의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나홀로집 이야기했잖아요. 비둘기 아주냐 느낌으로 아시죠?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춘희가 식당에서 원석이 격한 감정으로 얘기할 때 이건 약간 컷에 대한 느낌인데 옆에서 이제 카메라를 옆모습을 담아내죠. 선택하신 이유. 항상 저희가 크게 관통하는 주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마주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을 마주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 알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두려워했던 어떤 존재들에게 대고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촬영 감독님이랑도 화면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정면보다는 측면으로 계속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 샷들을 짜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면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장르가 코미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감독님의 의도인지 아니면 어떤 횡포인지 좀 질문해주세요. 제가 분명히 작년 부산 영화 낼 때 드라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코미디로 이렇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연령대도 15세로 돼 있고 우리 전체 관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장르가 코미디가 되고 지금 그렇게 분류가 됐는지. 근데 코미디도 정말 좋아하는 장르라서 너무 좋지만 사실 의도했던 것은 성장서사, 성장 드라마. 15세인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네. 그거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배급사에 안 그래도 어제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져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배우들을 과연 어떻게 캐스팅했을까 저는 좀 적절하게 잘 캐스팅이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어떤 인연으로 혹은 따로 오디션 진행했던 건지. 오디션은 그 친척 그 유라 그 친구만 한 번 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 오디션 후보도 그 친구 하나였고요. 그렇게 했고 워낙에 강진아 배우는 제가 그 전작의 영화를 한강에게 보고 너무 해서 했고 이 배우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었고 황미영 배우도 제가 너무 팬이어서 이건 꼭 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환갑사를 이 황미영 배우님에게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 그 주황 캐릭터였던 홍상표 배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되게 갖고 있는 어떤 무한한 그리고 작품을 되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친구여서 이 친구에게 어떤 좀 지금까지 이 친구가 맡았던 역할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보다 주인공과 함께 걸어나가는 어떤 좀 멀쩡한 역할을 한번 주고 싶었던 생각이 들어서 그 진아 배우님과 같이 또 이야기하다가 그 배우 어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배우로 다시 이제 그 저랑 되게 작업을 많이 했던 친구였고 또 오늘 오신 변중희 선생님은 제가 그 저희 전국 독립영화제 작은 빛을 보면서 너무 이 선생님 아니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고 저희 변중희 선생님 어디 계시죠? 할머니 오셨어.
그리고 저희 그 김근순 선배님, 뭐 이모준 선배님도 같이 해보고 싶었던 배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에 거의 이제 무용실 선생님이었던 그 이가동 배우는 워낙 친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캐스팅 과정에서는 저 그 박혜진 배우님이 연기하신 어린 춘희 빼고는 그렇게 많이 시간을 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안 들이셨던 건데 정말 딱 그 위치에 딱 정확하게 애들이 연기를 한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재가 궁금한데요. 민달팽이 영재가 아까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아니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이 계속 그 민달팽이 공포 영화 포스터를 올려주시고 그거 제가 개인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망 제가 실현시켜드릴게요. 그리고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사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화는 언제쯤 개봉이 될까요? 그 올해 정말 또 좋아하는 배급사인 그린날의 미디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하반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영화는 또 배급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빨리 하고 싶긴 했었어요. 왜냐면 빨리 또 치고 나가야 또 다른 작품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조급히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희 영화 톤은 정말 초겨울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라인업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제가 참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가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좀 많이 힘들 때가 오히려 더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찰스리는 복도만치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정말 너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였고 사실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더 세밀하게 많은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꼭 오늘 상영 기회 말고도 한 번 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강진아 배우님부터 짧은 인사 혹은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요새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고 있는데 좀 삶의 균형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좀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게 유지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오늘 관객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셔서 되게 기뻐요. 그래서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GV인데요. 정말 영화도 계속 잘 보러,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시기가. 근데 이제 영화도 보러 와주시고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드라마 쓰고 있고요. 또 그 20세기 소녀들이라는 장편 영화 또 기획 개발을 받아서 제작을 이제 할 예정이에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태어나기 잘했어가 어서 빨리 극장에서 많은 관객들과 만나는 것이 올해 가장 저의 큰 주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산영화제나 서울독립영화제 빼고 이렇게 작년부터 작은 빛 이후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처음 봤어요.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